남편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배를 잡고 끙끙 앓는 게 이상해서 응급실로 데려갔고 처음엔 단순한 위험증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단 결과는 말기 담도암이었습니다. 의사는 말을 아끼다 끝내 이렇게 말했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남편은 너무 놀라 현실 파악이 안 되는 듯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도 없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눈빛이 텅 비어있더군요. 그날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정을 죄다 조정하고 출근하기 전에 병원을 다녀오고 점심시간에도 짬을 내 들렀고 퇴근하면 곧장 병원으로 향했죠. 어떤 날은 새벽 2, 3시까지 병실에 있다가 옷만 갈아입고 출근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내분이 정말 헌신적이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오시네요. 저는 대답 대신 웃기만 했습니다. 헌신이라기보다는 마음이 계속 불안했거든요. 남편이 혼자 있는 병실을 그냥 두고 오기가 싫었습니다. 아무리 서운한 순간들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그런 식으로 끝나는 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저는 그저 그 사람의 마지막을 인간적으로 지켜주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병실에 들렀습니다. 오전 업무가 길어져서 점심도 거른 채 달려온 참이었어요. 그런데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침대 옆 의자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엔 낯선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찌나 기분 나쁘고 불쾌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문 앞에 멈춰선 걸 보자 그 여자는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아주 태연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철 씨 간병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녀는 마치 오래된 지인에게 인사하듯 자연스럽게 얘기했죠. 저는 태어난 그 사람의 말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그때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툭 말을 던졌습니다. 아이고, 왔니? 간병할 사람 하나 있으면 좋지 않니? 너도 요즘 바쁘고 힘들잖아. 얼굴도 수척해졌더라. 이 친구가 도와주겠대서 내가 불렀어. 도와주겠다고요? 그래. 내가 보니까 얘가 아주 야무져. 수철이 밥도 잘 챙기고 약도 시간 맞춰서 잘 주더라. 간병인 하나 더 있으면 너도 좀 쉴 수 있잖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저를 도와주겠다는 뉘앙스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남편을 병간호에 있던 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다고 해야 될까요? 어머니, 정식 간병인도 있고 저도 매일 오는데요. 굳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안 들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넌 일도 하지 않니? 그렇게 새벽까지 있다가 바로 출근하는 거 나도 안쓰러웠어. 그러다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 대신 좀 도와달라 그런 거지. 이 여자는 단순히 저를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의 남편의 손을 잡는 그 모습, 둘 사이의 거리, 그리고 시어머니의 태도까지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여기에 있었던 사람처럼 그녀가 다시 한번 웃으며 남편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수철 씨가 제가 옆에 있는 걸 편해해요. 순간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여자가 대체 뭔데 남편을 대신해서 말하는 걸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병실을 나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곳에 있는 게 불청객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이후로 병실 안 풍경이 하나 둘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들러보면 남편 식기가 말끔히 치워져 있었고 약봉투엔 정성스럽게 시간대별로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여자의 손길이더군요. 수면 유도제도 진통제도 제가 챙기기 전에 이미 그녀가 다 알아서 주고 있었어요. 그건 이미 걔가 줬어. 저는 말없이 그 약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 앞에서 한결 순해졌습니다. 예전엔 밥 먹으려 해도 투정 부리던 사람이 그녀가 숟가락을 들이밀면 말없이 받아들고 먹더군요. 제가 들어서면 잠시 고개를 돌리거나 눈길을 피하기도 했고요. 시모도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안 와도 돼. 내가 아침부터 와 있었어. 걔도 잠깐 왔었고. 넌 네 일이나 신경 써라. 일에 지장 생기지 말고. 병원 입구에서 만난 날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며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제가 꼭 못 올 때를 온 것처럼 막아서는 그 모습에 기분이 너무 상했습니다. 저는 뭔가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병원을 돌아서고 나올 때 눈물이 나더군요. 가슴속에서 뭔가 들끓는 기분이 들었고 그걸 꺼내지 않으면 너무 답답해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턴 남편이 있는 병원에 가는 것도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가 남편의 병실에 거의 다 왔을 때 문이 살짝 열려있는 틈으로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상간녀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눠 마시고 있는 모습을요.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무언가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죠. 어쩜 너는 이렇게 말귀를 잘 알아듣는지 몰라? 말 한 번 하면 두 번 말 안 시켜도 척척이야. 어머님이 편하게 대해주시니까 저도 덜 긴장돼요. 사실 제가 뭘 얼마나 잘한다고요. 아니야. 내가 그동안 이런저런 사람 많이 겪어봤는데 너처럼 눈치 빠르고 사근사근한 사람 드물어. 그 말에 상간녀는 멋쩍은 듯 고개를 숙였고 시어머니는 한참을 바라보다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내가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봤으면 참 좋았겠다.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발걸음이 문 앞에서 멈췄어요.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나저나 이 유자차 너무 맛있다. 어쩜 이런 것도 다 챙겨왔어? 내 입맛도 다 기억하고. 추우실까 봐요. 수철 씨도 자꾸 찬물만 먹으려고 해서 몸 따뜻하게 하셔야죠. 어머님도. 아이고, 내가 딸을 낳았으면 너 같은 딸이 있었어야 해. 어머님, 그 말씀 좋은 뜻으로 들을게요. 며느리에 이어 딸까지. 그 순간 제 가슴 한켠이 묘하게 쓰라렸습니다. 딸이라는 말,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날 남편의 병실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어요. 저는 일을 하고 있었고 오후 무렵 갑작스럽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의 호흡이 불규칙해졌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에 하던 일을 내려놓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심장이 뛰더라고요.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땐 이미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가장 먼저 보인 건 시어머니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엔 그 여자가 역시나 병실에 와 있더군요. 침대 곁에 앉아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수철 씨, 고생했어요. 이젠 편히 쉬세요. 그녀는 남편의 손을 감싸주며 속삭이고 있었고 그 손등위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언제? 방금, 조금 전이야.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왜 저보다 먼저 와 계세요? 나는 이미 새벽부터 와 있었어. 연락할 틈도 없이. 수철 씨 편안히 갔어요. 그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당신이 뭘 한다고 그런 말을 해요? 저는 남편의 마지막을 보지도 못했는데 당신이 뭔데? 그 순간 저는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분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입을 꾹 다문 채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도 시어머니에게 기대했던 마지막 믿음도 더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의 장례식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끝났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서서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고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문객에게 인사하고 향을 피우고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장례식을 마치고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 기력 없이 누워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시어머니와 그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이면 돼. 얘가 할 말이 있어서 같이 왔다. 괜한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봐라. 무슨 말씀이신데요?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찾아와 죄송해요. 근데 이건 꼭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뭐죠? 수철 씨가 떠나기 전에 남긴 계약서가 있어요. 어머님도 알고 계시고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파일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얇은 클립으로 정리된 문서 더미가 보였고 맨 앞엔 증여 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나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수철이가 그렇게 정리한 거다. 어머님도 모르는 걸 이 여자가 갖고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 수철이가 얘한테 남겼다는 거지. 조금만 감정을 가라앉히고 좀 차분하게 봐라. 저도 사실 이런 자리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절차대로 진행하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상황이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다고요? 네, 저도 수철 씨가 저한테 이렇게 다 남겨놓을 줄은 몰랐죠.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요. 공증도 받아놨고 날짜도 맞게 처리됐고요. 저는 그냥 수철 씨 뜻을 따른 것뿐이에요. 수철 씨가 재산 전부를 저한테 넘겼어요. 순간 헛웃음이 났어요. 어머니, 이 여자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뭐를? 제가 검사라는 거예요. 저의 말에 두 사람 다 놀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박살이 났습니다. 사실 그 여자는 남편이 오랫동안 바람을 피우며 만나왔던 상간녀입니다. 저는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원래 말수가 적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런 성격을 오래 겪다 보니 어지간한 변화엔 눈치를 채기 어려웠습니다. 처음 외박했을 땐 늦은 회식 때문이라 했고 그 다음엔 현장에 일이 늦게 끝나서 바로 숙소로 갔다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넘겼습니다. 저도 바빴고 애들도 컸고 서로 피곤한 와중에 굳이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출장이 꼭 금요일에 생긴다는 거였습니다. 어김없이 금요일 저녁이면 전화 한 통 남기고 사라졌고 돌아오는 건 늘 일요일 밤 늦은 시간. 멀쩡하게 쉬는 주말을 매주 그렇게 보내는 걸 보면서도 전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무슨 사정인지도 모르고 한마디씩 보태더군요. 요즘 수철이 바쁘다니까. 일 많은가 봐. 너도 알아서 잘 챙겨줘라. 시어머니의 그 말이 꼭 제가 뭔가 남편한테 부족하게 하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꼬치꼬치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히 묻다가 돌이킬 수 없는 걸 확인하게 될까 봐. 언젠가부터는 그냥 그저 모른 척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남편 셔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던 날이 있었습니다. 꽃향기가 가득한 누가 맡아도 여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제가 쓰는 향수 냄새도 아니었죠. 처음엔 무심코 맡았다가 두세 번 더 고개를 숙이고 냄새를 확인했죠. 이거 뭔 향수지? 그렇게 중얼거리긴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셔츠를 탈탈 털어 세탁기에 던져넣고 섬유유연제를 조금 더 부었습니다. 냄새를 덮으려는 의도였는지 그냥 습관처럼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처럼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화장실로 들어갔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거의 없었고 불편하다거나 어색한 공기 같은 건 오히려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 됐고 각자 바빠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남편에게도 저에게도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캐봤자 저만 피곤해질 일이니까요. 불륜이든 무관심이든 뭐든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일도 아니고 충격적인 일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일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묻는 것보다 견디는 쪽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남편이 샤워 중이었고 저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휴대폰 근처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진동이 짧게 울렸고 화면이 잠깐 켜졌습니다. 무심코 시선이 갔는데 메시지 알림이 떠 있더군요. 자기야, 오늘도 올 거지? 사람의 이름은 저장돼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본 순간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화도 안 났고 어느새 남편에 대한 마음이 공허해졌나 싶더라고요. 이런 제 자신에게 놀랍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그렇게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속으로 딱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 옆에 다른 누군가가 있구나. 그 깨달음이 생각보다 덤덤하게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핸드폰을 내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추궁도 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격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르겠지만 부부 사이의 대화보다 침묵이 익숙해졌고 애정보다 의무로 살아온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사람의 외도 앞에서조차 저는 분노보다 허무가 먼저였고 실망보다 피로가 앞섰습니다. 그렇게 외도를 인정하기까지 몇 달이 걸렸고 그 후로는 그냥 감정이 메마른 채로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사랑이든 배신이든 이제는 다 그저 그런 일들 중 하나로 느껴졌고요. 남은 건 끝까지 책임지고 살아야 할 내 인생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존재만 인식하고 있었을 뿐 어떤 사람인지 어떤 얼굴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병을 알게 되고 남편이 입원해 있을 때 그 여자가 홀연히 나타나서 남편의 병간호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떠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 그 여자가 시어머니와 함께 제 집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수철 씨가 재산 전부를 저한테 넘겼어요. 정말 뻔뻔하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파일을 내려다봤습니다. 계약서 표지에는 증여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히 인쇄돼 있었습니다. 수철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자산을 저에게 넘기셨어요. 어머님도 다 알고 계시고요. 공증도 끝났고요. 지금 남편의 전 재산이라고 했죠? 네.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철 씨 앞으로 되어 있는 월세 들어오는 상가 2군데 그리고 뭐 예금도 좀 있고요. 어머니, 지금 이 상황 알고 계셨던 거죠? 수철이가 마지막에 그렇게 정리한 거다. 나도 처음에 놀랐지만 그냥 그의 생각도 있었겠지. 남편은 예전에 다니던 중견 건설사를 퇴직하고 난 후 시어머니 명의로 임대사업을 해왔습니다. 상가 2곳은 지금도 세입자가 꽉 차 있었고 월세만 해도 한 달에 수천만 원, 땅값은 이미 20억이 넘은 곳이었죠. 이 계약서는 제가 확인해보죠. 진짜인지 아닌지. 너도 알잖아. 수철이 요즘 마음이 불안정했어. 그의 마음 가는 대로 정리한 거야. 그래요. 그게 진심이었는지는 제가 판단할게요. 이제 돌아가세요. 어디까지 유효한 문서인지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뭐
확인하셔도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그 판단도 제가 하죠. 두 사람은 결국 별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뒤 저는 파일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그 파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 깊은 데서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억울해서도 화가 나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선을 넘었다는 생각 하나뿐이었어요. 그 여자가 계약서라는 걸 처음 보여줬을 때 정말 남편이 이걸 남겼다고 생각하고 너무 분했어요. 그 여자를 그렇게까지 사랑했던 걸까? 저도 아이들도 아무 의미 없었던 걸까? 저희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습니다. 함께 고생했고 함께 늙어왔고 함께 아이들을 키웠는데 돌아온 건 이거였습니다.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이 문서 하나만 남겨놓고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었죠.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허무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붙잡은 손이 나도 아이들도 아니었다는 게 마음을 가장 무너지게 했습니다. 저는 문서를 내려다본 채로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감정이 격해져도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질 수는 없다는 걸요. 이건 감정으로 버텨낼 일이 아니라 반드시 따져봐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심이었는지는 제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저 여자 편에 그렇게 붙어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지 않았어요. 처음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가 웃으며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나요. 검사라고? 네, 맞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기도 못 펴고 살겠네. 시어머니는 겉으로 웃고 있었지만 말끝에 가시가 박혀 있었죠. 저는 그날 예의를 다해 인사했고 불편한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성격상 어머님 하면서 애교 부리고 들러보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후에 시댁 식구들끼리 모였을 때도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너야 뭐 공부 잘해서 검사까지 됐으니 근데 우리 수철이가 말 한마디도 반박 못하고 살겠구나. 처음엔 시어머니가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이 가시처럼 박히더라고요. 아들 얼굴이 많이 헬쓱하네. 우리 며느리가 잘 안 챙겨주니? 아니야, 잘 챙겨 먹어. 뭘 잘 챙겨 먹어? 얼굴이 반쪽이 됐구만. 안색도 안 좋고 눈밑이 퀭하네. 요즘 무슨 일이 있어? 그냥 일 좀 많았어. 프로젝트 마감이 좀 겹쳐서. 그런 것도 다 아내가 잘 챙겨줘야 되는 거야. 밥은 챙겨 먹고 다니라고. 과일도 좀 깎아주고 그러라고. 요즘 며느리들은 그런 거 왜 안 하나 몰라. 어머님, 요즘은 남편도 알아서 잘 챙겨 먹는 시대예요. 혼자서도 잘 먹고요. 그래도 여자가 챙겨야 집안이 돌아가지. 그러라고 며느리가 있는 거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너는 애들 학원을 너무 빡빡하게 돌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저희 방식대로 계획해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잘 따라오고 있고요. 애들이 힘들진 않을까? 너무 조이기만 하면 나중에 삐뚤어지는 거 몰라? 어머님, 가정사는 각자의 방식이 있으니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난 그냥 걱정돼서 그랬지. 괜히 말 꺼냈나 보다. 엄마, 그냥 밥이나 드세요. 괜히 또 싸움 나겠어. 무슨 싸움이야. 난 그냥 우리 며느리가 너무 뚝 부러져서 말 한마디 붙이기가 어렵다니까. 말이 좀 딱딱해서 내가 무섭다니까. 무서워하실 것까지는 없는데요. 단지 사적인 문제를 공공연히 지적하시는 건 저도 좀 불편해요, 어머님.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입을 닫으셨어요. 하지만 표정에는 마음이 불편한 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마음을 접은 게. 아니,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 억지로 참고 계셨던 걸지도 모르죠. 얄밉다, 능력 좋은 여자, 아들까지 휘어잡고 사는 여자. 그렇게 저를 봤던 겁니다. 또 한 번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랜만에 제 이름으로 정식 수당이 나왔던 날이었습니다. 작은 기념이라도 하고 싶어서 퇴근길에 들른 떡집에서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은 떡을 고르고 봉투도 하나 준비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정성을 담은 첫인사였죠. 어머님, 이번에 수당이 좀 나왔어요. 퇴근길에 떡 좀 샀고요. 이거 드셔보세요. 그리고 용돈도 조금 넣었어요. 처음 받은 거라 어머님께 제일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너 아직도 내 취향을 모르니? 네? 떡이요? 나는 떡을 안 좋아해. 특히 이런 찰진 떡, 이 나이에 먹으면 체한다고. 너는 어떻게 된 게 아직도 내 입맛 하나 모르니? 그게 정성이야? 어머님, 죄송해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그리고 이건 또 뭐야? 돈은 왜 넣었니? 그냥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됐다. 그런 건 부모님께 드려. 나는 그런 거 없어도 산다. 너는 꼭 뭘 하나 해도 생색을 먼저 내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감사한 마음이면 말 한마디가 더 낫지. 요즘 애들은 꼭 돈으로 때우려 해.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에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뭔가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프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병원 일정을 저한테 공유하지 않고 간병인을 핑계 삼아 그 여자를 병실에 들이고 저를 병원에서 돌려세우던 것도 결국은 다 연결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보다 순종적이고 말 잘 듣는 여자가 더 좋았던 겁니다. 그게 상간녀건 누구건 상관이 없었죠. 간병도 옆에서 꼼꼼하게 잘하더라. 눈치 빠르게 미리미리 준비할 거 준비해 놓더라고. 그리고 말귀도 잘 알아듣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다 받아들이더라고. 너는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되겠어.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딱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꼬리 잡아 뭐라 해봤자 더 피곤해질 거 뻔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원한 며느리는 검사도 똑똑한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개 숙이고 시키는 대로 하고 말끝마다 어머님 하며 비위를 맞춰주는 딸 같은 며느리. 시어머니 기준에서 그 여자는 그런 조건을 딱 맞췄던 거죠. 그 여자가 병실에 앉아 남편 손을 잡고 있는 걸 자연스럽게 여긴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저 같으면 눈치 봤을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오히려 그 여자가 있어줘서 다행이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여자가 남편의 재산을 받는다는 말에 시어머니가 굳이 반대하지 않았던 이유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 갖느니 차라리 그 여자한테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죠. 남편에게 시집와 제 나름대로 시어머니한테 잘한다고 잘했는데 그동안의 시간들이 모두 허망해지더라고요. 이미 시어머니 마음은 오래전부터 제 곁을 떠났던 겁니다. 저는 그걸 이제는 그 여자가 갖고 온 계약서로 확실하게 확인하게 된 것뿐이고요. 저는 25년 차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 여자가 갖고 온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의 날짜, 서명 위치, 인감의 상태, 공증 여부, 법적 요건 충족.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필체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지장을 어떻게 찍는지, 사인할 때 습관이 뭔지. 저는 다 알고 있죠.
진짜로 남긴 계약서가 맞는 건지 정확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문서 맨 앞을 넘기자마자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용지의 재질부터 이상했습니다. 제가 평소 다뤄오던 공문서 용지와 달랐고 인주의 번짐도 뭔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서명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남편의 서명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혀있는 남편의 서명은 마치 누군가 흉내낸 듯 적혀 있었습니다. 도장이 찍혀있는 위치와 인주의 퍼짐 각도, 눌림의 색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워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억지로 찍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인주가 퍼진 방향이 도장을 찍은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잡고 눌렀을 때 나오는 형태였죠. 이 계약서는 정교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설픈 문서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류 정리를 겨우 끝내고 숨을 돌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기 전부터 그 뒤에 누가 서 있는지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대로 시어머니였습니다. 고개를 꼿꼿이 들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깐이면 돼. 나 혼자야. 얘는 안 왔어. 들어가도 되겠니? 그 목소리가 아주 담담하게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익숙하게 거실로 들어왔고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날 미안했구나. 근데 그 애가 하도 보여주자고 해서 나도 좀 당황했어. 그럼 오지 않으셨어야죠. 알아. 근데 너도 이제 알겠지만 수철이 그 애한테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니? 지금 그걸 말하러 오신 겁니까? 아니, 그냥 너도 좀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화만 낼 게 아니라.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에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걸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죠. 너 검사잖니? 네가 검사인 거 당연히 알지.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 검사라고 해서 사람 마음까지 다 재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니? 네? 나는 그 애가 좋더라. 말이 부드럽고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게 안 해. 넌 너무 날카롭잖아. 네 말투, 표정, 눈빛까지도. 그건 검사라서 그런 건가? 아니면 원래 그런 거니? 저는 어머님한테 한 번도 버릇없이 굴거나 싸우려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건 너 생각이고. 난 매번 너가 불편했어. 너랑 말 섞을 때마다 내가 뭐라도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고 어떤 말도 꺼내기 전에 몇 번이나 생각해서 내뱉고 보통은 거의 안 했어. 그건 가족끼리 하는 대화가 아니잖니?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시모에게 얼마나 정중히 예의를 지켰는지 얼마나 말을 골라 했는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나를 세운 모욕처럼 들렸습니다. 수철이도 그랬을 거야. 집에 와서도 네 눈치 보면서 말도 못 꺼내고 속으로 얼마나 답답했겠니? 그 애가 그 여자를 선택한 건 그런 이유였을지도 몰라. 그래서요? 그래서 계약서 쓴 것도 그냥 그의 뜻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솔직히 너보다 그 애가 옆에서 더 따뜻하게 대해줬고 아플 때도 말없이 손잡아주고 밥 먹이면서도 활짝 웃더라. 그런 거 중요하잖니. 그게 전 재산을 넘길 만큼 중요하다고요? 사랑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거. 넌 항상 너무 따져. 언제는 효율, 언제는 원칙. 사람 사는 게 그런 식이면 따뜻하겠니? 어머님, 지금 말씀하신 건 어머님 생각이고요. 저는 지금 사실을 따지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곧 알게 될 겁니다. 진짜야. 수철이가 살아있을 때 남긴 거야. 너도 검사니까 그쯤은 알 수 있겠지.
공증도 다 받아놨고 날짜도 맞춰놨고. 억울해도 인정해야지. 저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님이 여기까지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좀 놀라울 뿐이에요. 너는 늘 매번 이렇게 딱딱하게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한테 마음을 못 열지. 어머님, 제 말투로 시선 돌리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감정은 감정이고 위조는 위조예요. 이건 단순한 질투나 서운함으로 덮을 일이 아닙니다. 그럼 해봐. 네가 검사라며. 끝까지 가봐. 나 안 무서워. 다 감수할 생각이야. 그 말 그대로 기억하겠습니다. 시몬은 마지막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고 나가기 전 잠깐 고개를 돌려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넌 정은 없어도 이기는 사람은 되겠지. 그래, 그게 너다. 그 말이 마치 오래 준비한 마지막 칼날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입술을 꾹 다문 채 그저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날 이해할 생각도 받아들일 의지도 없었구나. 이제는 예의도 감정도 미련도 남길 이유가 없다는 걸. 정말로 싸워야 할 상대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위조 계약서라는 걸 제가 분석한 결과만 가지고는 부족했습니다. 좀 더 확실한 검증이 필요했죠. 저는 바로 연락을 돌렸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사설 감정소 직원이 떠올랐죠. 혹시 요즘도 필적 감정 받으시죠? 네, 가능합니다. 무슨 건이신지요? 사망 직전 작성된 증여계약서인데요. 서명이랑 지장 상태가 이상합니다. 필적 감정이랑 인주 분석 가능하신가요? 네, 문서 원본 있으시면 맡겨주시면 됩니다.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두시는 건가요? 네, 확실히 해야 해서요. 통화를 마치고 남편이 입원해 있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구조는 익숙했고 CCTV 설치 여부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의료법상 환자 보호 목적으로 일부 병실에는 소형 카메라 설치가 가능했고 남편의 병실 역시 간병인 측 요청으로 천장 구석에 카메라가 하나 달려 있었죠. 혹시 지난주 기록부터 확인 가능할까요? 네. 환자 본인의 입원 기록상 CCTV 동의 서명도 있어서 일부 열람은 절차만 밟으면 가능합니다. 혹시 오디오도 녹음되나요? 아니요. 영상만 있습니다. 다만 당시 간병일지나 투약 기록 같은 건 같이 요청하시면 병동 측에서 제공 가능합니다. 다 요청드릴게요. 날짜별로 정리된 파일 형태로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영상 기록과 병동 기록, 간병일지까지 묶어서 준비해 두겠습니다. 저는 병원 측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고 꼼꼼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병실 내부 기록, 영상 자료, 모든 걸 대조할 준비를 하나씩 갖춰나갔습니다. 병원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생각보다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의무 기록, 투약일지, 간병일지까지 포함된 파일이었고 저는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기록들을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약서에 적힌 서명일은 남편이 사망하기 딱 3일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니 그날 남편은 진정제를 2차례 연속으로 투여받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입으로 식사도 못했고 말도 못했고 눈도 제대로 못 떴던 날이네. 이제 남은 건 CCTV였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시각 근처를 중심으로 영상을 요청했고 병원 측에서는 USB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화면 속 병실은 오후 늦은 시각이었고 침대 위엔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는 있었지만 눈은 감긴 상태였고 몸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엔 무언가 종이와 인주도장이 들려 있었고 주변을 살피더니 침대 옆으로 다가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손을 눌러 도장을 찍는 모습이 고스란히 화면에 잡혔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남편의 손을 그 여자가 기울어진 각도로 꺾어가며 인주를 찍는 장면. 딱 한 번 깔끔하게 찍힌 지장이 아니라 여러 번 찍다가 실패하고 다시 찍는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확인하니 손이 저절로 떨리더라고요. CCTV 영상을 확보한 직후 병원 쪽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내부 조사 차원에서 확보된 추가 자료가 있다고 했고 그중 일부를 참고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원칙대로라면 정식 영장이 있어야 했지만 상간녀가 간병인 등록 없이 병실에 출입했고 보호자 허가 없이 환자에게 접근한 점 때문에 병원 측에서도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관계자에게 파일을 건네받으며 물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확보된 자료죠? 보호자 등록 없이 무단 출입한 날짜에 병실 와이파이에 연결된 휴대전화 로그 기록입니다. 그중 하나가 그 여자 명이더라고요. 일부 대화 내역도 확인됐고요. 그 로그 저한테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담당 변호인 확인을 조건으로 일부 자료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안에 문자 메시지 복원된 것도 있습니다. USB를 건네받고 자리에 앉아 파일을 열었습니다. 데이터는 정리돼 있었고 가장 최근 날짜의 메시지 몇 개가 정리돼 있었죠.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지장만 받으면 돼요. CCTV 안 걸리게 조심해. 저는 메시지를 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다니 정말 말이 안 됐어요. 설마 했던 사람이었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선을 넘지는 않겠지 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예우를 지키며 대했던 시어머니, 그분이 이 일에 이렇게 직접 끼어들었다는 걸 단 2줄로 확인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그동안 모아둔 서류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원본, 병원 기록, CCTV 캡처 이미지, 문자 메시지 복사본까지. 항목별로 클립을 나누고 관련 날짜를 적어가며 묶었습니다. 이런 작업은 익숙했습니다. 매번 사건을 다룰 때처럼 순서와 근거, 정리를 먼저 하는 게 기본이니까요. 그러다 문득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있던 그 모습이요. 알았을까? 그 순간 당신 손잡고 도장 찍은 사람이 왜 거기 있었는지, 무슨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그 여자를 병실로 들인 사람이 누군지, 당신 어머니였다는 거, 그건 알고 있었을까? 이건 단순히 상간녀 하나 처리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산 싸움도 감정 소모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명백한 문서 위조였고 정당한 법 절차를 우롱한 사기 행위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동료에게 부탁했습니다. 절차와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검사였습니다. 여기 증거자료 다 정리해놨어. 다 보셨죠? 원본도 확보돼 있고 영상, 문자, 병원 기록까지 다 있어. 네가 직접 맡아줘.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처리해줘. 난 사적으로 엮이고 싶지 않아. 그게 사건을 더 망칠 수도 있으니까. 그 말에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맡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선배. 이후로 사건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수사 개시 통보가 내려갔고 상간녀와 시어머니는 정식으로 소환됐습니다. 혐의는 명확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위조 문서 행사, 공동정범. 수개월간의 조사 동안 자료가 보강됐고 병원 내 진술 확보도 마무리되었고 증거관계도 다 정리됐습니다. 최종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계획적 공모, 위조 사실 인정. 2사람 모두 기소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전화로 보고를 받은 뒤에도 한동안 아무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드디어 재판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모든 서류를 정리했고 감정 결과와 증거 목록까지 완벽히 갖춰두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허전했습니다. 마치
아직 끝이라는 말을 꺼낼 수 없다는 듯한 기분이었죠. 저는 오후 무렵 남편이 입원했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유품 정리 연락이 온 지 꽤 지났지만 이제야 갈 마음이 생기더군요. 제 마음 어딘가에서는 혹시나 하는 감정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사람도 무언가 남기고 갔을지 모른다는 아주 희미한 기대 같은 거요. 아, 김수철 환자 보호자분 되시죠? 네, 맞습니다. 유품 보관 기간은 지났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서 그래도 직접 오신다고 해서 따로 챙겨뒀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하얀 종이 상자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병원 팔찌, 손수건, 쓰던 립밤 하나, 약봉지 몇 개, 그리고 낡은 지갑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갑 안쪽 사진이나 명함을 넣는 투명 포켓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인가요? 네, 환자분 방에서 따로 남긴 메모는 없었습니다. 혹시 유서 관련해서 찾으시는 거면... 아니요, 그냥 물어본 겁니다. 환자분이 남긴 말씀도 없었고요. 마지막 며칠은 거의 말씀을 못 하셨으니까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환자에게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 없으세요? 라고 몇 번 여쭤보긴 했었는데 그때도 아무 대답 없으셨어요. 그냥 눈만 감고 계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도 끝내 말하지 못하던 사람, 생각이 많다면서도 감정은 꺼내지 못하던 사람.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 낳고 살아가면서도 그 사람 마음을 정확히 안다 느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발걸음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상자 안엔 이렇다 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편지 한 장, 메모 하나, 혹은 누군가에게 남긴 말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차 안에 앉아 조용히 박스를 무릎 위에 올려뒀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서가 없다는 게 유서였구나. 그건 어떤 말보다도 확실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가족에게, 아내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오랜 세월을 함께한 저에게조차. 아무 말도 안 남기고 아무 감정도 안 남기고 그냥 당신은 떠났군요. 제가 모르는 걸지도 모른다고 그래도 뭔가 있었겠지 하고 애써 부여잡던 마지막 기대까지 그 종이 상자 하나가 아주 완벽히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안의 감정도 그 상자 안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재판당일 아침이 되었어요. 저는 법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법정 안은 이미 정리된 분위기였습니다. 피고인석 쪽을 바라보니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상간녀, 또 한 명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상간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는데 무언가 겁먹은 기색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옆,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종일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고 입술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들고 앉은 자세는 마치 이 자리가 부당하기라도 하다는 듯했고 눈빛엔 여전히 억울함이 깔려 있었죠. 저는 잠시 그 둘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지만 두 사람의 자세와 표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상간녀는 처음부터 남이었고 시어머니는 그래도 믿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그 생각만 계속 들더군요. 이 자리까지 와서도 저렇게 고개 한번 숙이지 않는 모습을 보니 씁쓸함보다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뭘 믿었는지, 왜 끝까지 예의를 지켰는지 그 순간엔 오히려 제가 우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곧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부가 입장하고 방청석과 피고인석 모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숨을 길게 들이쉬고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익숙한 광경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안에 있는 제 위치가 달랐습니다. 피고인들을 제출한 계약서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 혐의에 해당합니다.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고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고 조용히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증거 자료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계약서 위조 정황, CCTV 영상 분석 결과, 필적 감정 결과까지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습니다. 해당 지장은 환자가 의식 없이 찍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주 번짐 각도 및 손가락 힘의 분포, 전형적인 외부 조작 패턴과 일치합니다. 그 순간 상건녀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오히려 애초에 관심조차 없어 보이는 태도였습니다. 그건 피고인 신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문서 작성 시 아들의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수철이 뜻이었고 나는 그냥 옆에서 도운 것뿐입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후회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허탈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건 겉으로는 강해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더 깊은 추락이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돌아올 가능성도 없다는 얘기니까요. 저는 그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공판이 끝나고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형량이 낭독되는 동안 법정원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을 둘러볼 필요도 없이 그대로 복도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힘이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재판은 잘 마쳤고 다음은 민사에서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저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공기가 달라진 건 아닌데 어딘가 숨 쉬는 게 편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등을 잡아 끌지도 않고 가슴 안에 뭐가 박혀 있는 것도 아닌 그냥 조금은 가벼워진 상태가 되었죠. 그들이 노린 단 한 푼도 절대 그대로 넘기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 고통이 어떤 대가를 가져오는지 정확하게 보여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정리되고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는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